이슈 딥다이브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요일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썬투자 송범선 실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 보시죠. 금리 인하와 바이오 시대 본격화. 9월 FOMC의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 연설에서도 이 같은 확신을 심어줬는데요. 그동안 금리 인하 수혜주 가운데서 제약 바이오주가 움직임을 크게 보인 섹터 가운데 하나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오늘 또 바이오주에 대한 여러 분석들이 증권가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한 증권사에서는 이제 상승 국면의 초입이다라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실적이 끌고 금리가 민다라는 그런 논리였는데요. 김덕호 대표님, 바이오주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금리에 대한 기대감은 선 반영됐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도 발언이 나왔던 것이 이제 그동안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겠다라는 취지가 이미 앞선 스피치에서 나왔었고, 이 취지대로 이제 제가 원문을 다 살펴봤는데, 자, 잭슨홀 미팅 때 그럼 파월 의장이 이번에 금리 3번 인하합니다라는 문구를 찾아보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금리 무조건 연내 내립니다라는 발언도 없었습니다. 요 원문은 여기 연방준비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스피치 안에 들어가시면 8월 23일 날 발표했던 자료, 그러니까 스피치 내용 원문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언급했던 내용의 70에서 80% 가량이 무슨 내용이냐면 다 물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늘 짐작하는 원인도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간다라는 게 긍정적일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에 금리 인하 내린답니다. 금리 3번씩이나 내린답니다. 이런 데 선동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고용보다 물가에 대해서 지금 더 연준은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지금 이 내용을, 원문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물가가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만 한정해서 혹은 중동 리스크에 제한적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두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코로나19 이후부터 지금까지 물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고, 이거는 2000년도 이후의 사태에서 지금처럼 물가가 높은 상태가 장기간 유지된 적이 별로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금리를 높여왔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금리를 관리를 했었고, 여기에 이제 물가가 PCE 물가 지수로 2.5%에 도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향후 금리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 내립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 금리를 고금리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면서 그동안 어떤 다양한 인종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소득 수준에서의 고용이 안정화됐던 부분들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이 실업률에 대한 우려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하 시점을 우리가 계속 학습하면서 우리가 주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결론은 뭐냐면은 금리 당장 9월에 인하합니다라는 못 박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근거가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면은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운영하는 패드워치에서 계속 이번에 B컷을 할 거야. 베이비컷을. 네. 이거를 계속 이제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 사실 CME에서도 이거 패드워치 계속 이거 내린다 얘기했던 거 올해 초부터 얘기 나왔던 겁니다. 다 틀렸죠. 네, 시간 지나면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월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선동될 것이 아니라 이 제롬 파월 의장부터 해서 이 연준의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그 매파적인 닐 카시카리에 대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 내용을 좀 봤을 때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많이 적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내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9월에 당장 B컷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베팅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미국도 사실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필라델피아 지수도 3%까지 상승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호재 정도만 받아들인 거지,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이거 연초부터 나왔어, 그래서 우리 투자했잖아 라는 분위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금리 인하에서 우리가 바이오 쪽을 좀 더 다시 본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제 상승 탄력 좋았던 ST팜 그리고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유한양해, 이런 기업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ST팜 같은 경우에는 올리고액산 치료제 FDA 승인 관련해서 지금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어서 이번에 중국까지도 CDMO 받아오겠다 하면서 이번에 컨센션 참석을 했잖아요. 그죠? 유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렉나사 승인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건 뭐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수혜를 받으려면은 뭔가 신약 후보 물질 관련돼서 지금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좀 더 기대되는 것들이 더 폭발적으로 올라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두각이 드러난 기업들에서 상승 탄력이 나온다는 거는 지금부터는 이제 매출이 안정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구나 이렇게 펀더멘털적으로 해석을 한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바이오가 금리 인하 시기가 되면은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바가 크고 또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번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대선 자금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을 이미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 말은 지금 굉장히 많은 여권에 대해서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카멜라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 그리고 헬스케어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CPI 지수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메디케어 부분이 아직까지 물가가 다 잡히지 않았어요. 메디케어는 3.5%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상승 텀이 3.5%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기업이 부담을 하기에는 어려우니 기업들은 뭐 CDMO 기업을 찾는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CMO 기업들, CDMO 기업들이 다시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셀트리온이 마찬가지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죠. 제가 뭐 이 시간을 비롯해서 뭐 점상 시클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20만 원 선 이상부터 이제 22만 원 선까지 왔다 갔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18만 원에서 22만원까지 밴드를 넓게 잡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주가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기대할 바가 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는 상원 하원 동시에 지금 FDA에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PLA, 그러니까 중국 인민군 임상조사기관과 합작을 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미국 기관들 전수조사를 해서 10월 1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거는 미국과 한국과 직접적으로 이제 협약을 맺고 있다든가 CDO를 맺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기존에 이 제품에 대해서 CMO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일단 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조정을 거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분할 매도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전략 매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어떤 상승 탄력이 이제 지난 한 달, 두 달 동안 연속해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주가의 피로감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는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관심을 가질 만한, 당장 매수해볼 만한 탑픽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만약에 그래도 내가 바이오가 정말 포트폴리오 아직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셀트리온을 좀 주목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이 CMO고요. 그리고 CDMO 쪽도 마찬가지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 어느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바이오 중에서 중립지대는 CDMO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나오는 것이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가를 싸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공화당 입장이면은 정정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똑같이 내가 미국 기업에서 만들던 걸 단가를 싸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공화당 기업이면은 이거 마일스톤 넘겨주고 이거 기술 싸게 가다와 이렇게 협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중립지대에 있는 섹터를 공략하는 게 지금은 정치 테마나 이런 부분에서 피해도 적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범선 실장님, 금리 인하 기대감 계속 이어지면서 바이오주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제 금리 인하가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가 지금 8월 내내 말이 나왔었는데 드디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의 발언이 있었고 일단은 제롬 파월의 발언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뭐 지난 금요일 날 다우 나스닥이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지금 우리나라 오늘 월요일 시장이 좀 좋을 것으로 판단됐지만 코스닥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8월 고용 보고서에 따른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여기에 따른 긴장감이 좀 반영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9월 FOMC 회의 전에 그런 고용에 대한 지표들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동 시장이 지금 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이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실업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번 고용 시장이 좀 악화돼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금리 인하를 시사해서 뭐 B컷 뭐 50bp 이 정도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좀 악화된다라는 측면, 경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우리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좀 조정받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금리 인하가 되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기조를 봤을 때.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된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원래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한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사실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가 낮아지면 뭐 신용담보대출이라던가 아니면 주식담보대출 다들
좀 이득이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이 투자자들의 성향이 성장주를 좀 좋아합니다. 미래 가능성을 보고 성장주를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성장주에 따른 베팅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뭐 바이오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바이오주가 아무래도 좀 먼 미래를 내다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연구 개발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점들 미래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보시면 되고 저의 오늘 탑픽 역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다른 바이오주 대비 뭐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오늘도 1%가량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최근에 또 호재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바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이 바로 스테키마 이게 유럽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좋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건선성 관절염, 건선이 이제 피부 관련된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 그리고 크론병 이런 것들 염증 관련해서 위 질환 이런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이쪽이 지금 유럽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원래 성분명이 우스테키누맙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 세계 26조 5천억 원 가량의 시장인데 여기서 유럽 시장이 전 세계에서 15%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큰 시장을 인정받았다. 큰 시장에서 셀트리온 인정받았다. 이거 상당히 좋고요. 뭐 이번에도 이제 자가면역 질환 관련해서 받았지만 예전에도 램시마로 2016년부터 셀트리온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이 자가면역 쪽에서는 상당히 좀 기술력이 있다라는 게 계속 인정받고 있고요. 뭐 그밖에 진펜트라라든가 여러 가지 들이 좀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셀트리온이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20만 원 선인데 지금 네. 고점이 1월에 24만 원 선까지 올랐거든요. 네. 자, 그래서 24만 원 선까지 올랐었는데 24만 원까지는 충분히 그때 합병할 때였어요. 합병 기대감이었는데 그 합병할 기대감만큼은 당연히 그 위로 올라서야 된다. 24만 원 선 이상을 좀 목표가로 두고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는 금리 인하를 확신하기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차익 실현을 좀 준비할 종목들을 더 많이 좀 챙겨보면서 수익 확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반대로 송범선 실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크게 받을 수 있는 바이오주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그 가운데 덜 올라간 셀트리온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셀트리온 관심 가지셨고 오늘 김 대표님은 22만 원 그리고 송범선 실장은 24만 원 이상까지 24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전 고점까지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전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해리스의 베팅 신재생주로 수급 들어올까? 전당대회 이후에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가 7%포인트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오늘 흐름 괜찮은데요. 김덕호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일전에도 제가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피스빌 맞았을 때도 피스빌 당했을 때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 그때 당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로 지금 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관련주가 갔을 때 바이든 대통령 주를 사라. 그래서 하나솔루션이나 CS 윈드 아니면 관련돼 있는 태양광, 풍력 이쪽을 봐야 된다. 이 차원 쪽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이런 테마가 계속 강세가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당연히 이제 어떤 정치 자금이 얼마의 규모가 모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은 해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지가 이제 바로 직관적으로 나온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선 결과까지는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벤트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미국의 이제 명문가죠. 케네디 일가에서도 사실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파벌이 있고 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파벌이 있고 이게 좀 쪼개지게 되면서 지금 또 다시 한번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서의 좀 갈등이 좀 깊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래도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8월 들어서 초순부터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것도 이번 전당대회 때 오바마 부부가 직접 나왔었죠.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하고 미셸 오바마 영부인하고 같이 나왔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고 인기가 높은 정치 인사는 사실 미셸 오바마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영부인 되시는 분인데
오히려 지금 이번에 대선을 나가지 않고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자금도 더 공격적으로 모이게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해리스 부통령이 뭔가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더 강조를 했던 정책이 발표됐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때 만들었던 이 전철을 잘 답습을 해서 이 산업을 이제 옹호하게 육성을 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의 발전 단가를 굉장히 많이 낮추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신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성장세를 더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좀 관심을 둬야 될 기업은 저는 CS-윈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CS-윈드는 종종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작년 11월 30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예전에 나 여기 풍력발전소 주는 거 너무 좋다. 너무 고맙다. 나 당신 대통령 미스터 문하고 친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미스터 문하고 친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저거 침해 아니냐 이런 논란 나왔었는데 그 말은 뭐겠습니까? 미국 내 공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 실질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강화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 내 현재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받아올 수 있는 세액 공제이나 혜택은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안정적으로 가자는 의미에서는 이 CS-윈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좀 탄력이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 좀 바닥을 어느 정도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손절 대응하신다. 6만 원 선 이탈만 아니라면은 현구간에서는 조금 상방을 좀 잡으셔도 7만 원에서 6만 원 수익 매매는 아직까지 유효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범선 실장님, 신재생 에너지주 관심 있으신가요? 지금 굉장히 핫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관련주로서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두 명의 인물이 싸우고 있는데 여러 가지들을 좀 봐야 되는데 다음 달에 9월 10일 날 첫 TV 토론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런 지금 현재 박빙인데 그래도 해리스가 약간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리스가 관련해서 좀 더 신재생이라던가 관련주들 마리화나 등등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 친환경 쪽은 또 예전에도 좀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IRA 같은 경우가 양당 유권자 모두가 이제 존속을 찬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든 간에 존속이 될 것이다. IRA는. 그래서 IRA가 원래 인플레이션 감축범이긴 하지만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하고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는요 또 현재 전 세계 기후가 급변하고 있죠.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기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 무더위, 열대야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기후 동행에 여러분들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부 정책적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는 바로 신재생 에너지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기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또 역시나 또 풍력인데 저는 동국 SNC를 최선호주로 가져왔습니다. 자, 동국 SNC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동국 SNC는 바로 풍력 발전기 타워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서해안 바다 대부도라던가 제부도 등등 가면은 풍차가 있어요. 이렇게 풍차 있는데 날개가 3개입니다. 이렇게 날개 철강으로 된 날개 3개인데 옛날 풍차 말고 요즘 풍차는 그 철강으로 된 키가 엄청나게 큰 그 풍차에 이렇게 3개 있으면은 거기 뒤에 발전기가 달려 있고요. 그 밑에 기둥이 있어요. 원통형 기둥. 원통형 그 기둥이 있는데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원통형 철강 기둥을 만드는 게 바로 동국 SNC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통형 철강 부분 그거 기둥을 만든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풍차가 엄청 크잖아요. 그 3개 날개 달려있는 게. 그래서 또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면 이게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들다 보니까 수백 톤까지 견뎌내야 돼요. 그 바람의 그 크기, 세기랑 그런 풍력의 기조들을 또 무겁기 때문에 수백 톤을 견뎌낼 수 있는 원통형 철강 기둥을 만드는 게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부실사고 나와서 쓰러지면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따라서 이거 기술력이 있다. 동국 SNC가 이거 잘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2023년 기준으로 풍력 시장이요. 연간 11%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으로 우리가 좀 시장 전체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동국 SNC가 사실 좀 적자였어요. 적자였는데 이번에 2분기 때 보니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고요. 자, 그리고 매출도 46%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점들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풍력 발전 에너지의 동국 SNC가 좀 주가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3,000원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크게 본다고 한다면은 3,500원
3,500원 이상까지는 3,500원 사실 전 고점이었어요. 고점. 최근에 이제 올랐을 때 3,500원까지는 충분히 내다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딩 신재생 에너지로 해볼만 하다라는 관점 두 분 모두 갖고 있고요. 실적 주목하고 있습니다. 송범선 실장은 동국 SNC, 김덕호 대표는 CS윈드 꼽아줬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제 보시죠. 엔비디아 액침 냉각 도입. 엔비디아가 4분기 출시될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부터 액체 냉각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분석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침 냉각은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좀 따르면 2026년도까지 서버형 액침 냉각을 사용하는 비중은 57%까지 올라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PUE 때문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데이터 서버에서 이 명령어를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송출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전력이 필요한데 반해 오히려 이걸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전력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비중을 뭐 PUE를 1 수준으로 1.0포인트 수준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열 관리를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LG전자가 예전에 급등 나왔던 게 데이터 센터에 에어컨 들어간다. 이걸로 이제 사실 급등했다가 다시 매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액침 냉각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 1상과 2상이 있어요. 1상은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라디에이터의 원리처럼 그냥 장비를 물에 담궈놓고 그 물이 뺑뺑 돕니다. 그러면서 바깥에서 팬으로나 이런 걸로 이제 열을 식힌 다음에 다시 그 식은 냉매가 들어가서 열을 잡는 방식이고요. 2상 같은 경우는 에어컨 생각하시면 됩니다. 냉매가 돌아갔다가 이제 기화가 됩니다. 기화가 된 걸 다시 이제 냉각시켜서 이제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운용을 하는 건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번에 1상, 2상 모두 액침 냉각을 도입 가능성이 크다라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액침 냉각 관련해서 HR 쪽을 지금 늘리겠다. 그래서 인력 채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오면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K엔솔, 뭐 GST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GST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액침 냉각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그 시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상 액침 냉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어컨 역할을 하는 거고. 자, K엔솔 같은 경우 오늘 좀 상승세가 훨씬 뚜렷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K엔솔이 한 번 더 급등이 몇 번 나왔었는데 3월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내년부터 우리 액침 냉각 씁니다라만 얘기 나왔지 1상, 2상 언급을 따로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때 잠깐 상승했었고요. 그 다음에 5월인가요? 6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때 이제 또 K엔솔이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됩니다. 원인이 뭐냐면 엔비디아의 AI 서버사였던 델에서 액침 냉각을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액침 냉각 누구 건가 봤더니 스페인의 서브머라는 이 액침 냉각 기업 거를 쓴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K엔솔이 이 스페인 서브머하고 국내 액침 냉각 쪽 협력을 지금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K엔솔이 급등을 하는 원인은 지금 서브머의 실적이 지금 잘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많은 AI 기업들이 혹은 이제 IT 기업들이 이 서브머 걸 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국내에서도 이 서브머 기준에서의 일상 액체 냉각을 쓴다면은 K엔솔이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급등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25년, 26년도까지 보신다면은 긴 호흡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20% 상승한 날은 조금 차익 실현을 하시고 또 잊혀졌을 때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내다볼 그런 중요한 이슈로 액침 냉각 꼽아주셨고요. K엔솔 탑픽 알려주셨는데요. 송범선 실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네, 엔비디아가 이거 바로 액침 냉각 관련해서 인력을 추가로 뽑겠다고 했죠.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컴퓨터 많이 하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뭐 그래픽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게임 이런 거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지포스라든가 컴퓨터 보면은 기존에 공랭식이었어요. 그래서 프로펠러가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색깔도 있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컴퓨터를 가동시키듯 돌아가는데 이게 바로 열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열이 나니까 에어컨이 막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열을 식히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는 액침 냉각으로 특수한 액체에다 담가가지고 열을 식힌다. 이게 바로 액침 냉각인데 이걸로 이제 좀 더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미래 신기술이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컴퓨터 그래픽 장치로는 1위잖아요. 전 세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한 반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보고 저 역시 최선호주로는 K엔솔을 뽑고 있습니다. 네. K엔솔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글로벌 1위인 그리고 서브머 여기와 협력해서 하고 있고 아무튼 지금 계속해서 좀 잘 되고 있고요. 오늘 뭐 크게 올랐는데 좀 오늘 올란 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K엔솔 자체 기업을 좀 뜯어보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이 테마를 탔는데
PBR이 1.12에다가 PER이 16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수익성도 창출이 잘 되고 저평가돼 있다. 이 점이 좀 상당히 긍정적이고 액침 냉각으로 지금 글로벌 1위 기업사와 협력해서 하는 것도 좋고 또 최근에 전기차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화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 액침 냉각을 도입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열을 식히는 거죠. 열을 식히는 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에 특수한 액체에 담가서 그럼 전기차에 그런 화재가 잘 나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전기차에서 이제 덴드라이트 형성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열을 식혀서 한다고 한다면은 화재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KN솔이 저평가된 상황에서 양대 테마를 둘 다 탔기 때문에 전기차와 이 바로 이 냉각하는 것들로 하는 이래서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좀 현재로서는 단기로서도 괜찮고 저는 중장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종목 자체가 저평가라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핫칩 2024라는 행사에서 엔비디아가 또 이 액침 냉각에 대해서 보여줄 거라고 하는데요. 냉각 방식이 전력 소비 최대 28%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점, 전기차 화재에 대한 또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두 분 모두 KN솔에 대해서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분석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